어떤 사람이 당신의 선을 넘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즉시 반응하지 마라. 오늘 우리는 함부로 선을 넘는 사람들 앞에서 품격을 잃지 않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그 순간 가슴이 벌렁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 느낌을요. 그리고 참지 못하고 똑같이 대꾸했다가 나중에 후회했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하고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지켜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즉각적인 반응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했을 때 바로 맞받아치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목소리는 높아지고 감정은 격해지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상처만 주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싸우고 나면 정작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첫 번째 원칙은 간단합니다. 시간을 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선을 넘었다고 느껴질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루만 기다려 보세요. 아니, 단 몇 시간만이라도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감정은 파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높이 솟아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잔잔해집니다. 그 파도가 가장 높을 때 반응하면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큰 대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도가 잔잔해진 후에 생각해 보면 저 정도 일로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성격이 급했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무례하게 굴면 참지 못하고 바로 맞섰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적이 많았고 늘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후배가 회의 중에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버럭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우연히 전날 읽은 쇼펜하우어의 글이 떠올랐거든요. 즉시 반응하지 마라. 그래서 참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의를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그 감정이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 그 후배는 자신을 무시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 의견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뿐이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화를 냈다면 어땠을까요? 둘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를 기다렸기에 그 어르신은 후배와의 관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분은 달라졌습니다. 누가 자신을 화나게 해도 일단 하루를 기다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내면의 성벽이라고 불렀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우리 안으로 곧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보이지 않는 벽 말입니다. 이 벽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불필요한 상처로부터, 쓸데없는 갈등으로부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참고만 있으면 만만하게 보이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참는 것과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참는다는 건 억지로 감정을 눌러 담는 겁니다. 속으로는 끓어오르는데 겉으로만 참는 거죠. 이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다릅니다. 이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관찰하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저 사람 말이 내 기분을 상하게 했구나. 이렇게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거죠. 이 감정에 즉시 반응하는 게 나에게 이로울까? 아니면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게 나을까?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이 우리를 조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화를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화를 다룰 줄 알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거리의 기술입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은 거리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고 어떤 사람과는 적당히 떨어져 지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간단하지만 명확한 기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는 사람, 그리고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당신에게 힘을 주는 사람, 당신의 힘을 빼앗아가는 사람. 어떤 이들은 당신을 존중하지만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당신의 선을 넘으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선을 넘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거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에게는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였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친구는 변해갔습니다. 만날 때마다 남의 험담만 했고 할머니의 일에 참견했으며 무례한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우정 때문에 참았습니다. 이 나이에 친구가 몇이나 되겠어 하는 생각에 계속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항상 기분이 나빴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친구가 한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완전히 인연을 끊지는 않되 만나는 횟수를 줄이기로 한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던 걸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오래 있지 않고 적당한 시간에 자리를 떴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달라진 게 보였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 친구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한 사람에게 빼앗겼던 에너지를 다른 좋은 관계에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거리의 기술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우선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당신을 힘들게 한다면 그 관계를 재조정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게 냉정하게 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만났을 때는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대하면 됩니다. 다만 자주 만나지 않는 것,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
이게 거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모여 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춥고 너무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서로 따뜻함을 나누되 상처 주지 않는 거리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아주 가까이, 어떤 사람과는 적당히, 어떤 사람과는 멀리. 이렇게 거리를 조절하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리를 둘까요? 쇼펜하우어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으면 잘 지냅니다 정도로 답하면 됩니다. 굳이 당신의 고민, 당신의 계획, 당신의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은 당신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간섭하고 쉽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침묵의 힘입니다. 둘째, 모든 초대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주말에 만날까요? 하고 물으면 바쁘다고 말해도 됩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까요. 당신의 휴식, 당신의 평화, 당신의 시간. 이것들도 다 중요한 일입니다. 셋째, 대화의 깊이를 조절하십시오. 어떤 사람과는 날씨 이야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네, 정말 좋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도 됩니다. 상대방이 더 깊은 주제로 가려 하면 자연스럽게 방향을 틀면 됩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누가 물으면 솔직하게 다 대답했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다 보여줬고 사람들은 그걸 이용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솔직함과 어리석음은 다른 거구나. 솔직한 건 좋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정직하게 살았지만 선택적으로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요즘 건강이 어떠세요? 하고 물으면 예전엔 자신의 모든 병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하고 간단히 답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만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대답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했을 때 맞받아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침묵하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왜 강력할까요? 침묵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에 반응을 기대합니다. 화를 내든 변명을 하든 뭔가 반응을 보이길 원합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내 말이 통한 건가? 안 통한 건가?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침묵은 당신의 에너지를 지킵니다. 말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말은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침묵은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모읍니다. 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학교에서 수십 년을 가르쳤습니다. 학부모들과 관계가 늘 문제였습니다. 어떤 학부모들은 예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럴 때마다 설명하려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하고 길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설명할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졌고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선생님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침묵입니다. 누가 무례하게 굴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고 짧게 답한 뒤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빨리 끝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쉽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할 수 없게 된 거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만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말을 아끼는 사람은 무게감이 있어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말의 경제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을 아껴 쓸수록 그 말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을 많이 할수록 그 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항상 떠드는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 조용한 사람이 입을 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저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건 뭔가 중요한 얘기구나 하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침묵의 힘입니다. 말을 아낌으로써 우리는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말해야 할 때는 이럴 때입니다. 첫째, 당신의 존엄이 직접적으로 침해받았을 때. 둘째, 침묵이 동의로 오해받을 수 있을 때. 셋째, 말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때. 반대로 침묵해야 할 때는 이럴 때입니다. 첫째, 감정이 격해 있을 때. 둘째,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셋째, 말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때. 특히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말이 소용없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지 않거나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바꿀 의지가 없을 때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말을 아끼는 게 현명합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협상을 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협상장에서 많이 말했습니다.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분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협상장에서 먼저 말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듣기만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흠하는 정도의 반응만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대방이 계속 말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번 달까지 계약을 성사시켜야 해서요. 이런 식으로요. 사업가는 그 정보를 얻은 뒤에야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게 핵심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협상 성공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게 침묵의 전략입니다. 말을 적게 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아함은 반응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당신을 무례하게 대할 때 똑같이 무례하게 대응하면 당신도 그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우아하게 대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 당신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이때 당신도 큰 소리로 맞받아치면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착하게 조용한 목소리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말한다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은 당황합니다. 자기는 화를 냈는데 당신은 침착하니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더 성숙해 보일까요? 당연히 침착한 사람입니다. 이게 우아한 대처입니다.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지 않는 것. 상대방이 당신을 끌어내리려 해도 끌려가지 않는 것. 이게 진짜 강함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었는데 늘 침착하고 우아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화가 안 나세요? 사람들이 가끔 무례하게 굴잖아요. 할머니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화가 나지. 하지만 화를 내는 건 다른 문제야. 화는 느낌이고 화를 내는 건 선택이거든. 젊은이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인가요?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돌을 던진다고 생각해봐. 나는 아프지. 그게 느낌이야. 하지만 내가 그 돌을 주어서 다시 던질지 말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으로 던져. 하지만 나는 그 돌을 내려놓기로 선택해. 이 말이 젊은이의 삶을 바꿨습니다. 감정은 선택할 수 없지만 행동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화를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할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우아한 대처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어. 하지만 이 화를 그대로 표출하는 게 나에게 이로울까? 이렇게 한 박자 쉬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면 당신은 더 조용히 말하세요. 이게 역설적으로 더 강력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조용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게 됩니다. 둘째, 천천히 말하십시오. 급하게 반박하지 마세요. 숨을 한번 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당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셋째, 간결하게 말하십시오.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짧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길게 말할수록 틈이 많이 생기고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가 많아집니다. 넷째, 감정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화가 나도 화난 티를 내지 마세요. 당황해도 당황한 티를 내지 마세요. 얼굴 표정을 중립으로 유지하세요.
이게 어렵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다섯째, 필요하면 자리를 뜨십시오. 대화가 생산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하고 자리를 뜨세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소모전을 피하는 겁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화난 환자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아프니까 짜증이 나고 기다리니까 화가 나고 그 화를 의사한테 푸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의사 시절에는 그럴 때마다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러지? 하고 속상해했습니다. 때로는 환자에게 맞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의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환자의 화는 나한테 향한 게 아니구나. 환자는 아프고 불안해서 화가 난 거야. 나는 그냥 가까이에 있어서 그 화의 대상이 된 것뿐이야. 이 깨달음 이후 의사는 달라졌습니다. 환자가 화를 내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듣고 많이 힘드시죠 하고 공감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환자의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또 다른 지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의 무례함은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행하거나 불안하거나 상처받았거나 그래서 그 감정을 밖으로 쏟아내는 겁니다. 이걸 알면 덜 상처받습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자기 삶에 화가 난 거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례함에 흔들리는 건 그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내주는 것과 같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일로 하루 종일 화가 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 사람 생각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당신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훔쳐갑니다. 실제로 뭘 훔쳐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 생각에 시간을 쓰니까 훔쳐가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놓아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신의 청소라고 불렀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쓸모없는 생각들을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누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할 걸 다음엔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때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 이 생각을 계속하면 뭐가 나아지나?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을 놓으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생각은 저절로 떠오르니까요.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처음엔 하루에 10번 떠올랐던 게 연습하면 5번으로 줄고 나중엔 한두 번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그림을 그렸는데 한 미술평론가가 늘 악평을 했습니다. 전시회를 열 때마다 그 평론가는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엔 화가는 상처받았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그 평론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화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러는 동안 그 사람은 편히 자고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 허탈했습니다. 자기만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생각하자.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그 평론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화가는 그때마다 의식적으로 생각을 돌렸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왔습니다. 그 평론가 생각이 덜 났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자 거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화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평론가는 여전히 악평을 했지만 이제 화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정신의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들이 뭐라 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그게 내 평화를 깨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겁니다. 당신의 내면에 성을 쌓으십시오. 무슨 뜻일까요? 아무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공간을 마음속에 만들라는 겁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당신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고요하고 평화롭고 안전합니다. 아무도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이런 내면의 성을 쌓을까요? 매일 조금씩 쌓아 올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몇 분간 조용히 앉아 있는 것.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책을 읽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내면의 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이 튼튼할수록 밖에서 오는 공격에 덜 흔들립니다.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나는 나만의 곳이 있으니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이겁니다. 우아하게 대처한다는 건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 평화를, 자기 에너지를, 자기 존엄을 지키는 겁니다. 함부로 선을 넘는 사람들은 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입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기, 적당한 거리 두기, 침묵의 힘 사용하기, 우아하게 대처하기, 내면의 평화 지키기. 이것들은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매 순간 현명한 선택을 하는 사람과 감정에 휘둘려 반응하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이 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매번 화내고 상처받고 지치는 삶입니까? 아니면 평화롭고 우아하고 존엄한 삶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의 선을 넘으려 할 때 기억하십시오.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한 박자 쉬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이 사람에게 내 평화를 내줄 가치가 있나?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겁니다. 그렇다면 침묵하십시오. 거리를 두십시오. 우아하게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내면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는 아무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귀족은 혈통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당신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함부로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아하게 대처하는 사람입니까? 오늘부터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무례함에 끌려다니지 않기로요. 당신의 평화는 당신이 지킵니다. 당신의 존엄은 당신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만의 우아한 대처법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 후 반전을 응원합니다.